암흑물질은 어떤 의미에선 우주의 이름 없는 영웅이기도 합니다. 물리학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걸 알려주죠.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은 우주 에너지의 5%에 불과합니다. 암흑물질의 양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보통 물질의 5배나 많죠. 수십억 개의 암흑물질 입자가 매초 여길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보이질 않죠. 우주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데도요. 우린 그게 뭔지 아직 밝히지 못했어요. 전 입자 물리학 외에도 우주론, 특히 암흑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암흑물질을 연구할까요?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암흑물질은 완벽한 연구 대상이거든요. 암흑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말해주는 여러 관측들이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게 뭔지 모르죠. 만약 입자라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입자는 그 특성들에 의해 규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입자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상호작용을 할까요? 표준 모형의 입자들과 중력의 다른 상호작용은 할까요? 자기끼리도 상호작용할까요? 한 종류의 입자일까요?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습니다. 입자인지조차 확실치 않지만 전 암흑물질이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처럼 말이죠.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질량을 가진 입자 윈프에 대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입자 물리학계는 윈프가 암흑물질일 거라 막연히 추측했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입니다. 이 입자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겠지만 원론적으로 윈프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과 밀접하게 관련된 입자입니다. 그래서 질량도 힉스 입자의 질량과 거의 같을 겁니다. 좀 약하긴 하지만 보통 물질과도 중력 외에 다른 상호작용을 할 거고요. 사람들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윈프를 선호합니다. 하나는 힉스 입자와 질량이 거의 동일한 안정적인 입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양을 계산해 보면 암흑물질의 양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윈프는 중력 외에도 다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걸 찾을 수 있죠. 찬찬히 생각해 보면 두 이유 중 어느 것도 윈프가 정답이란 걸 의미하진 않아요. 다만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는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 실험 방식을 통해 찾아봤어요. 사람들은 LHC에서 탐색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충돌기 말이에요. 또 우주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깊은 지하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암흑물질이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한다는 증거를 찾아봤죠. 암흑물질은 약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충분히 많다면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도 있죠. 또 우주에서 암흑물질이 붕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걸 관측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방법들로 탐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윈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윈프가 여전히 가능성 있는 후보지만 그 특성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면 대안도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린 암흑물질이 뭔지 몰라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실험 혹은 관찰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면 말이죠. 전 지금 암흑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연구도 그렇지만 사실 제가 하는 건 모형 구축이란 겁니다. 우리가 보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찾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암흑물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새로운 실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죠. 그러니 이런 아이디어가 꼭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형들일 뿐이고 어떤 게 옳은지 검증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상호 모순될 수도 있는 모형들을 연구한다는 것에 놀라는데요. 전 실험할 수만 있다면 광범위한 이론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여겨요. 그중 맞는 걸 찾길 바랄 뿐이죠. 그 과정에서 종종 정말 새롭고 흥미로운 이론을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걸 넘어서는 놀라운 걸 알아내기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제가 매슈 리스 및 다른 연구자와 연구했던 건데요. 암흑물질이 자기 자신끼리 상호작용할 가능성이었어요. 암흑물질이 표준 모형 입자와의 상호작용은 크지 않지만 자기 자신과는 상호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걸 신경 써야 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건 만약 암흑물질이 자기들끼리 상호작용을 한다면 암흑물질이 분포된 방식을 바꿀 거란 겁니다. 우리의 기본 생각은 이겁니다. 과연 보통 물질만 특별한 걸까요? 암흑물질이 상호작용하지 않는 입자란 법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힘이 암흑의 영역에만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 전자와 같은 보통 입자는 광자를 통해 상호작용하되 암흑물질에는 작용하지 않듯 어쩌면 암흑물질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암흑빛 혹은 암흑광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보통 물질엔 작용하지 않죠. 그리고 전자기력이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어쩌면 암흑광자도 암흑물질에 그 나름의 방식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중원반 암흑물질이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려면 우선 은하원반이 왜 존재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은하원반이 형성되는 건 보통 물질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은하원반도 원래는 구형의 모습으로 시작되죠. 하지만 에너지를 방출하고 차갑게 식어요. 그렇게 차갑게 식으면 구가 꺼집니다. 구가 꺼지면 원반 모양이 되는데 회전하면서 생기는 각 운동량이 보존돼야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꺼지는 겁니다. 저희가 제안한 건 암흑물질 중 일부도 역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 암흑물질도 원반을 형성할 수 있죠. 암흑물질이 보통 물질보다 무겁다면 그 원반은 더 얇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설은 우리 은하에서 보통 입자가 아닌 걸로 만들어진 원반 구조를 탐색함으로써 암흑물질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암흑물질 원반은 관측 결과에 영향을 미치죠. 사실 우리가 이 논문을 처음 썼을 땐 가이아 위성이 발사되기 전이었습니다. 지금 가이아 위성은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 있죠. 가이아 위성은 은하계 별들의 속도와 위치를 측정하는데요. 물질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건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암흑물질 원반이 다른 곳에 위치할 수도 있고 아직 균형을 이룬 상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가이아 위성은 은하계의 구조를 조금 더 명확히 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제가 책 제목을 암흑물질과 공룡이라고 지은 이유 중 하나는 매우 얇고 밀도가 높은 원반이 물리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기막힌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설이 옳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책을 쓰며 우주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그걸 여러분과 조금 공유해보죠. 왜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지도요. 어쩌면 이 가설이 옳을 수도 있어요. 아직 이 아이디어가 배제되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란 증거도 아직 없죠.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으로 인해 지구에 많은 충돌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 때문에 생긴 굉장히 큰 크레이터도 있죠. 지름이 20km가 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충돌한 물체의 크기가 지름 1km 정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크레이터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이건 지난 2억 5천만 년 전부터 형성된 것들의 목록인데요. 대략 20개에서 25개 정도죠. 하지만 이 적은 양의 흔적으로 어렴풋이 주기적인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충돌 자료를 이중원반 모형에 넣어보면 이런 충돌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략 3천만에서 3,500만 년의 특정한 주기로 이런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은하계를 생각해 보세요.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서 공전합니다. 그런데 공전을 하면서 위아래로도 진동하죠. 마치 회전목마 위의 말처럼요. 따라서 이 가설에서 태양계는 암흑물질 원반을 주기적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태양계 외곽에는 천체가 느슨하게 결집된 오르트 구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르트 구름은 장주기 해성의 기원이죠. 그런데 태양계가 암흑물질 원반을 통과할 때마다 오르트 구름 속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약하게 묶인 천체는 궤도에서 쉽게 이탈할 수 있습니다.
천체가 궤도에서 이탈하면 태양계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지구와 충돌할 수도 있죠. 그래서 태양계가 암흑물질 원반을 통과할 때 지구에 이런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흑물질 원반 모형에 적당한 매개 변수를 대입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데이터와 더 잘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모형이 옳다는 걸 의미하진 않지만 어떤 암흑물질을 찾아야 할지는 알려주죠. 이제 공룡과의 연관성을 간략히 설명해보죠. 사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발생한 대멸종이 어떤 큰 충돌과 관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 사건을 일으킨 마지막 충돌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에 있는 암흑물질 원반을 통과하면서 일어난 거라고 한다면 암흑물질이 공룡을 멸종시킨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시기에 있었던 다른 모든 멸종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린 우주 전체의 역사가 그렇듯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대멸종에 주목해야 하는 건 오늘날 특히 많은 멸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연관성이 옳은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우주의 기본적인 입자 물리학 현상과 우리가 관측하는 것 사이에는 놀라운 연관성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핵력에 의해 별은 타버리기도 하고 형성되기도 합니다. 지질학과 생명체 탄소 주기 역시 핵 반응 과정에 달려있죠. 암흑물질 원반으로부터 은하계의 질서가 형성됩니다. 거대 포유류는 공룡이 멸종된 후에야 등장했죠. 어쩌면 이 또한 암흑물질과 연관됐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교훈과 이 거대한 우주 역사를 연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것들과 우주의 발달 과정이 정말 경이롭고 놀랍단 겁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다양한 과학 분야가 상호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죠. 또 놀라운 건 우리가 최근에야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과 변화 속도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날 지구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를 생각해 보면 변화를 조심스럽게 이끌어야 합니다. 변화는 좋지만 앞으로 그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야 하죠. 지금까지 오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으니까요. 우리가 유지하고 싶은 것들도 있겠죠. 연결성 측면에서 암흑원반 이론이 옳은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이죠. 그러나 암흑물질의 우주 및 궁극적으로 생명과의 놀라운 연결성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죠. 물질 스케일과 우주 스케일에서 탐구하고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근본적 구조에 대해서도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